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요. 어떤 사람을 멀리하고 싶어요? 계속 한숨 쉬는 사람, 핑계 대는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지적질하는 사람, 시간 낭비하는 사람, 그리고 열등감 있는 사람. 그걸 한마디로 하면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니까 제 시스템들이 점점 구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 마인드를 조금 바꾸면 여러분들도 부자의 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강사계의 싸이 11만 유튜버 드림코치 이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중에 막상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찾아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지 않아요. 독서하는 양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독서량이 한 권이 안 되는 걸로 대부분 조사가 나왔고, 물론 1점 몇 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를 가서 배워야겠다는 게 대학교가 끝나면 거의 배우지가 않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돈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부동산 쪽으로 공부를 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사로서 교육으로서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교육을 배웠어요. 교육을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잘해야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러면 스피치하는 방법, 그리고 스피치할 때 기법들, 그리고 말투, 이런 것들을 다 배우기 시작하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 돈이 서서히 벌리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는 바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배워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95%는 배워도 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95%에 해당됐던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그치만 하지 않았어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가 있잖아요. 치면 웬만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 떠먹이 주는 TV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아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알아도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책을 쓸 때 아는데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좀 쉽게 하는 방법들을 여기다 담아놨는데, 아무튼 결론은 부자들은 배우면 행동으로 빨리 움직입니다. 이 간격이 되게 좁아요. 가난한 사람들, 즉 막상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배우고 나서 다음에 미룹니다. 이걸 의도성 체감의 법칙이라 합니다. 즉 해야지라는 생각이 뒤로 갈수록 행동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행동은 배우면 이 간격을 좁게 만들어서 행동을 하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행동은 하되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요. 부자들을 저도 많이 만났어요. 강의하면서 만나고 CEO들 정말 많이 만났는데, 이 CEO들의 특징은 행동을 하면서 행동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만듭니다. 워렌 버핏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 주머니 속에 돈을 만들지 않으면 평생 일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1번과 2번, 즉 배움과 행동에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리스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리스크가 들어갑니다. 위험이 있죠. 그런데 부자들의 특징은 이 리스크를 감당하고 무언가의 시스템을, 물론 작게 시작해야 돼요, 만들어냅니다. 제가 3단계를 연결시켜 볼게요. 유튜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95%의 사람은 유튜브를 시작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시작을 해도 이게 돈 버는 시스템까지 리스크를 넣어야 돼요. 즉, 내 시간도 갈아 넣어야 되고 기획도 넣어야 되고,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걸 대부분 2번에서도 끝내버리면, 시스템을 못 만들면 결국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 되고, 그 배운 것을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면 부자로 향해 가는 추월 자선이고요. 이 3가지를 연결 못 시키면 계속 내 노동으로만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면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또 첫 번째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보셨나요? 저는 그 책을 읽고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이게 한 2010년도 11년도쯤에 제가 읽었는데요. 그 책에 있던 핵심은 이겁니다. 부자는 자산을 사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를 산다. 조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자산에 대한 것과 부채에 대한 것에 해석을 해야 됩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 부동산은 자산일까요? 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산의 특징은 뭐냐면, 이 부동산을 통해서 나에게 수익을 발생시키면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이 아니라 지출이 발생되면 부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저에게 받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자산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살아요. 보수도 해야 되고 막 하다 봤는데 결국은 또 요즘 부동산 경기가 조금 안 좋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기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돈이 오히려 더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부채입니다. 결국은 자산은 나에게 현금을 계속 주는, 즉 돈의 흐름에서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은 자산이에요. 그런데 내가 샀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부채예요. 제 책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책은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네, 자산도 될 수 있고 부채도 될 수 있어요. 제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발생시켰다. 그러면 이 책은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사서 냄비 받침대로 썼다. 죄송하지만 부채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산을 사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요. 부채를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된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걸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드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부동산으로 들면 아파트를 한 채 사서 월급을 한 번 만드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여러 개를 사서 이걸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그런데 부자들은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는데 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시스템에 삽니다. 즉 회사를 만들거나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스템을 만들었죠. 근데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시청하거나 거기에서 일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느냐 시스템에 종속되거나 그걸 사용하느냐, 이 차이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부자들을 조금 만나봤어요. 특징이 뭐냐면 부자들은요 멀리 봅니다. 멀리 봐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앞에 있는 사소한 것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 부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사업에 대한 이야기, AI에 대한 이야기, 뭐 전반적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자신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하고 만나면 오늘 당장 봐야 될 것들, 오늘 한 잔, 뭐 눈앞에 있는 것들, 오늘 퇴근하고 주말에 그 정도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조금 크게 보고 멀리 보는 경향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작게 보고 가까이 보고, 이게 바로 세 가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요. 어떤 사람을 멀리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으면 답이 그냥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계속 한숨 쉬는 사람, 핑계 대는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지적질하는 사람, 시간 낭비하는 사람. 왜냐하면 부자들은 시간이 곧 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 잘 안 만납니다. 그리고 열등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안 만나죠. 그걸 한마디로 하면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니까 제 몸값이 올라가고 제 시스템들이 점점 구축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 옛날에 맨날 게임만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을 썼죠. 게임 회사에 돈을 갖다 줬죠. 그런데 제가 독서 모임에 가니까 작가님들이 있는 거예요. 작가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작가님들 책 쓰니까 책도 시스템입니다. 책을 쓰면 수입이 저에게 들어오잖아요. 이 시스템들을 전 13권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즉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배우고 좋은 이야기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오히려 시간 낭비, 안 좋기 때문에 부자들이 멀리하는 사람, 한마디로 하면 바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 마인드를 조금 바꾸면 여러분들도 부자의 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라고 물으셨는데, 반드시라는 말은 사실은 없고요. 말 그대로 돈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결국은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돈을 잃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0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정말 어렵고요. 복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김승호 회장님 한번 만났는데, 실제로 김승호 회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은행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은행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김승호 회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신대요. 여러분, 은행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ATM기 정도만 남는데 사람들이 요즘 창구에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그 은행 자리에 과연 무엇이 들어올까? 저는 그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돈의 흐름을 아는 거죠. 은행이 있는 위치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좋은 위치에 무엇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그 경제적인 흐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큰 부자도. 그래서 돈에 대해서,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고 돈이 흘러가는 곳에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소비적인 행위보다 자산을 사는 행위, 이걸 꼭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무언가를 살 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아요. 이걸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산을 사는데 아끼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철학이 있습니다. 부자들 만나보면 자신만의 철학. 예를 들어 제가 아까 김승호 회장님 이야기 드렸으니까 그런데, 김승호 회장님 제가 책을 하나 또 추천드리면, 물론 아마 읽으셨을 겁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의 철학은요, 돈은 생명체다. 그래서 돈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소중히 다루고 좋은 곳으로 보내면 그 돈이 더 좋은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돈을 함부로 대하거나 막대하거나 나쁜 곳으로 보내면 결국은 물이 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저도 강의를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강사인데 저는 100만 원을 강의를 받고 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강의에 얼마치 강의를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회사에 얼마치 해줄래요? 1번 80만 원, 2번 100만 원, 3번 200만 원, 4번 500만 원. 제가 이거 연구조사 해본 결과 제일 많은 게 2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3번도 조금 많았는데 저는 1번이라고 했어요. 왜? 난 적게 일했는데 월급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내가 만약 사장인데 한 명을 잘라야 돼요. 몇 번을 자를까요? 1번, 2조 저 잘렸어요. 반대로 한 명 승진시켜야 돼요. 몇 번일까요? 4번이겠죠. 저는 강의할 때 이런 마음 들고 합니다. 제가 100만 원을 받았더라도 제 강의는 1억이다라는 제 강의의 철학을 가지고 합니다. 실제로 제 강의는 1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교육들을 듣고 책 산 것만 해도 한 3천만 원치 이상은 산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도 제가 한 5천만 원 이상을 들었고, 아무튼 그렇게 제가 배운 그 이야기가 한 1억 이상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통해서 한다면 실제로 1억을 넘게 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난 1억치를 하겠다, 더 많이 주겠다, 이거 기버의 마음이죠. 그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 또 부자로 가는 길이 많더라고요. 늦더라도 나중에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또 이것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토스라는 어플 아마 많이들 쓰셨을 겁니다. 그 이승건 회장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요 6년에 8번을 실패합니다. 여러분 8번 실패하면 계속 할까요? 아니면 그만둘까요? 리스크가 많았죠. 그런데 이 토스라는 사업이 바로 9번째 사업에서 잘 된 거예요. 만약에 6번째, 7번째에서 그만뒀다면 지금의 토스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잘된 사람들의 특징은 도전을 무서워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간다라는 거죠. 즉 실패는 과정이고 나는 언젠가는 성공한다는 믿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바로 나중에 잘 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는 진짜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흔히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 다른 말로 스티브 잡스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쫓겨나고 나서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해야 되겠다는 거죠.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시 재기해서 지금의 애플사를 만들었는데요. 결론은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코베아라는 회사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그 회사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김동숙 회장님 일화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대기업에 근무하시다가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등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등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갔는데 그때 당시에 가스 버너라 그러죠. 이런 게 산에 가서 쓰니까 잘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등산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코베아의 시초가 돼가지고 창업주가 돼서 이렇게 갔어요. 그게 이제 자기 좋아하는 일이고, 또 제가 실질적으로 만났던 분 중에 마크 툽이라고 있습니다. 마크 툽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메리미라는 노래 혹시 압니까? 메리미 내 손 잡아줄게요. 제가 노래는 잘 못합니다만 아무튼 이거 만든 분이 계세요. 저는 이회수 작가님 그 모임에서 이 진모라고 하겠습니다. 저보다 동생이라서 그 진모를 처음 만났어요. 마크 툽을 만났는데, 이 마크 툽이라는 분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아무 이름 없는 그냥 작곡가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갈 때면 매번 와요. 물론 저기 춘천 위쪽에 화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와서 저희가 자주 만났는데, 와, 그 친구의 노력을 보면서 정말 그 작곡가 노래를 사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모임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난 뒤에 그분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됐어요. 다른 말로 부자가 됐어요. 그분이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데 그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작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어지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하는 힘은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꾼다. 네, 이 말이 있는데, 즉 앞에 있었던 도전도 계속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일도 힘들어도 계속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평범해질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니까 비범한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저 또한 정말 평범보다 못했던 사람인데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아직 비범까지는 아닙니다만 조금 잘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달해 드립니다. 가난해지는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했던 습관들인데 제일 쉬운 표현함이 이것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당연히 가난해지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낸 결과 사람들은 아는데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수입을 늘리거나 이걸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하는 습관이 첫 번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빚을 내서 지출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신용카드 있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신용카드 쓰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뭐 포인트도 주고 할인도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득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현금을 쓰게 되면 내 돈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내 돈이 사라지는 걸 눈앞에서 겪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덜 써요. 근데 신용카드는 뭐 긋거나 주고 나면 다시 그대로 받아요. 심리적으로 내가 손해봤다라는 느낌이 지금 당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지출시키고요. 두 번째는 사실 그 포인트와 할부, 무이자 할부 이런 거 해주는 이유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부, 즉 무이자 할부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할부를 쓰는 사람도 꽤 많아요. 이자 드는 것도. 두 번째는 리볼빙이라고 그러죠. 리볼빙. 과거에 내가 썼던 걸 갖다가 이자를 갚아가면서 막 미루는 거. 그리고 카드 돌려막기, 현금 인출 이런 거 하면 이자율이 15%에서 20%까지 이자율이 됩니다. 엄청 세죠. 여러분, 신용카드 회사는 사실상 그 신용카드 쓴 그걸 보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했던 15%, 20%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는 습관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다른 말로 빚내서 지출하는 습관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기분이 좋아도 씁니다.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고 씁니다. 다른 말로 한 잔 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하다 보면 또 돈이 새기 마련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소비하고 저축을 하려고 그래요. 다르게 표현하면 공부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부해라 그러면 요거 하고, 즉 다른 말로 쇼폰 보고 영화 보고 공부한다 그러죠. 똑같아요. 돈 쓰는 것도요. 소비를 먼저 해요. 소비하고 남으면 저금할 거야 하고 저금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쓰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죠. 그래서 반대로 하셔야 돼요. 저축을 먼저 해야 돼요. 저축을. 월급이 딱 들어오면 무조건 이렇게 그 저축하는 자동 이체 통장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그쪽으로 집어넣어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환경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월급이 3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저금하고 100만 원으로 무조건 살아야 돼요. 이번 달을.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한도 안에서 소비를 하지만 300만 원에서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 300만도 한도 안에서 내가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하셔야 돼요. 저축을 먼저 하고 소비하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즘 진짜 많은 사람들이 SNS 문제입니다. 허세, 오마카세, 이런 것들, 아니면 호캉스, 호텔에 가서 해외여행 가서 다 보여주기 위해서 소비를 하잖아요. 사실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소비 심리 때문에 돈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습관들, 나쁜 습관들 때문에 점점 가난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일을 할수록 가난해진다라고 하죠. 벼락거지 이런 말도 하는데요. 그게 사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일을 하면 수입이 생기는데 그 수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가난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일종의 보상 심리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좋은 회사에 입사하면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좋은 데 입사했으니까 차 한 대 뽑아야지. 그런데 차를 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경차를 사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그 정도 대기업 다니는데 경차 타면 돼. 적어도 중형 이상은 타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또 옆에서 입을 댑니다. 아이고, 중형보다 돈 뭐 500만 원만 더 주면 이거 살 수 있는데 왜 이거 안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자동차를 미래의 내 월급에서 당겨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카푸어라고 그러십니다. 저도 그 강산대에 제가 이제 예전에 현대 타는 준준형을 탔었습니다. 이걸 타고 다니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요즘 이렇게 잘 나가는 강사님인데 차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나도 외제차 타야 돼? 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치만 전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차를 지금 한 32만까지는 제가 계속 타고 있어요. 물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좀 좋은 기회로 바꾸긴 했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일을 하니까 써야지 하고 오히려 마이너스적으로 더 많이 써버린 거예요. 카푸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빚을 내거나 카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바로 돈이 스쳐 지나가죠. 통장에 들어오면 바로 돈이 다 나가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물가 상승률 때문입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2020년 정도에 그 우리 추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추경 예산을 풀었어요. 다른 말로 미국에서도 돈을 풀고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풀었습니다. 돈을 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제가 이제 2010년도만 해도 제가 국밥을 한 4,5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 벌써 2배 넘게 뛰어버립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내 돈이 녹는 거죠. 현재의 돈이 그대로 있지만 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떨어지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내 월급 상승률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SNS에 보면 허세들이 많아요. 또 월천 번다. 뭐 쇼핑몰에서 뭐 월천 번다, 1억 번다, 쿠팡 파트너스에서 막 이런 걸 자꾸 우리는 광고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내가 벌고 있는 월급이 되게 작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잘 나가는 사람들 명품백 하나 사면 또 올리잖아요. 그거 보면 또 내 월급이 작아지고, 그렇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가난해진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요즘 많아졌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3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인지해야 돼요. 내 현재 상태를 인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을 찍고 내가 저 목적지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즉 다른 말로 부자가 되겠다,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 위치를 알아야 돼요. 물론 멀리 가는 목적지도 알아야겠지만 현재 위치가 잡혀 있지 않으면 루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인지해야 됩니다. 가령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빚이라든지, 뭐 내가 월급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연봉은 이렇게 된다. 즉 현재 위치를 인식해야만 바뀝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자기 월급, 통장, 내역들 이런 것들을 다 적어보고 내가 돈이 한 달에 고정적으로 얼마가 나가는지, 그리고 내 수입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하는 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지출이 있는데, 이 지출을 크게 3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낭비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입니다. 세 번째는 투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적으라 그랬죠. 그러면 자기가 돈을 쓴 걸 한번 적어봐요. 예를 들어 제가 커피를 사 먹어요. 커피는 낭비일까요? 소비일까요? 투자일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모아야 된다면 이 커피는, 밖에서 스타벅스 커피 요즘 뭐 4,500원, 5,000원 하잖아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 커피는 저에게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집에서 그 모카포트라고 있어요. 그거 한 2만 원대에 주면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원두를 제가 직접 그 스타벅스 커피 원두를 사서 갈아 먹으면 그 잔이 한, 뭐 물론 세알해보진 않았지만 50잔 이상은 나올 겁니다. 즉 제가 스타벅스 원두로 저희 집에서 내려 먹으면 저에게 이 커피는 대충 한 300원 정도 소비가 되는데, 스타벅스 커피는 5,000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가 이동할 때 이걸 마신다면 500원 주고 내가 조금 수고를 해서 500원을 집에서 가지고 오면 500원밖에 쓰지 않지만 5,000원을 쓰게 되면 저에게는 낭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내가 쓰지 않아도 쓰는 것들, 가령
내가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네요. 마이크가 있는데 이걸 내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내가 유튜브가 더 잘 됐어요. 이건 투자예요. 플러스 알파가 되면. 나에게 플러스 알파 되는 투자예요. 소비는 뭐냐면 저 밥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밥 한 그릇 먹었어요. 이건 낭비예요? 소비예요? 투자예요? 그냥 소비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수익을 늘리면 좋은데 이건 쉽지가 않아서 제가 두 번째는 지출을 줄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낭비, 소비, 투자.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낭비를 줄이시고 소비는 그대로 하시고 투자를 늘려야 돼요. 자,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는 이제 수익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즉 투자를 하라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익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로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하는 일, 다른 말로 이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있다면 이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강사죠. 강사가 저도 예전에 방과후 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시간당 그때 당시에 한 3, 4만 원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매번 하다 보면 제 수익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강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싼 교육도 듣고 책도 보고 저한테 투자죠. 이걸 계속 했더니 조금 더 큰, 즉 학교 강의인데 예전에는 교실로 갔다면 지금은 강당에 가서 전교생을 모아놓고 합니다. 요건 이제 가격이 한 10배 정도 뛰어요. 이렇게 확 뛰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 학교 말고 기업으로 한번 가볼까?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방과후 교실에서 할 때와 그 큰 강당에서 할 때와 그 기업 교육 할 때 사실 전 엄청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기업 교육을 제가 어떻게 갈지 생각을 해다 보니까 저에게 다시 투자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블로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운영해야겠다. 그래서 유튜브 하는 것도 막 투자해서 배웠어요. 그냥 하니까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기업 교육 가니까 또 여기서 뭐 10배까지는 아니지만 또 여기서 한 3배, 4배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있죠. 이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엔잡이라 그러죠. 즉 저는 강사입니다. 강사인데 보다 보니까 강사님들 중에 책 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쓰다 보니까 책은 인쇄라는 저작권을 받습니다. 즉 저는 강의를 하지 않아도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죠. 엔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책이라는 걸 쓰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수익이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했더니 감사하게 그쪽으로 수익이 조금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계속 수익이 발생되는데 문제는 이 유튜브라는 녀석이 다른 파이프라인도 되는 동시에 이 유튜브를 보고 강의 섭외가 오면 기업 교육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동시에 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늘리는 방법, 즉 현재 파이프라인을 키우는 방법과 엔잡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서서히 벗어나야 됩니다. 한꺼번에 리스크를 감당하고 빡 가기보다 첫 번째는 인식, 지출, 낭비를 줄이시고 그 다음에 수익을 늘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뇌가 문제가 뭐냐면 프로그래밍화가 되어 있어요. 과거에 어렸을 때는 뇌가 다 말랑말랑해요. 예를 들어 우리 늑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모글리 이야기. 어린아이가 늑대하고 살니까 네 발로 다니고 어떻게 보면 늑대의 뇌를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어렸을 때 물론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사실은 그 환경을 통해서 가난한 뇌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흑수저인데요. 이 흑수저라는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거부터 바꿔야 되는데 일단 바꾸는 방법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자, 제가 5단계로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뿌리는 뭡니까? 생각이죠. 생각이 바로 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부터. 즉 가난하다, 나는 흑수저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죄송한데 못 바뀝니다.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책을 읽는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물론 유튜브도 있는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노력 대비 이 흡수력이 낮아요. 책은 노력 대비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인풋으로 공부하잖아요. 공부를 하면 유튜브는 흘러가는 걸 들었는데 내가 공부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유튜브 많이 본다고 생각 잘 안 바뀌어요. 중요한 건 유튜브가 끝나고 내가 막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은 바뀝니다. 오늘 제 거 보시고도 정리하세요. 정리 안 하면 안 바뀌어요. 즉 책을 보는 행위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즉 공백이 있잖아요. 책과 이 문단과 문장 사이에 쉼이 있으면서 생각이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유튜브보다 생각을 바꾸는데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라라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다 보면 저도 이제 원래 되게 부정적인 뇌였는데 그 책 중에 제 문구가 있어요. 그걸 맨날 말하고 다녔는데 술에 취해 보이는 것은 헛것이지만 꿈에 취해 보이는 것은 현실이 될 미래다. 이걸 제가 만약에 유튜브에서 만났으면 다 흘렸을 거예요. 근데 그 책의 한 구절에서 저는 쉬었어요. 계속 그 구절만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술을 어마어마하게 마셨거든요. 그래서 술이 아니라 꿈에 취하자, 꿈에 취하자, 꿈에 취하자.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그럼 꿈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그 꿈책을 또 읽었어요.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행동까지 이어진 거예요. 글을 썼고 책을 쓰게 되고 이제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13권까지 이제 나왔는데 첫 번째는 독서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요. 사람이 바뀌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을 다르게 쓰는 법이에요. 근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뭐 가령 내가 이런 환경에 있는데 다른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가려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세 번째는 그런 사람을 만나요. 뭐 예를 들어 부자를 만나는 거예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김승호 회장님 그분 어떻게 만나지를 막 고민하다가 제가 유튜버가 됐잖아요. 유튜버 중에 김승호 회장님 책을 리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연락 와서 제가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걸 만나서 한 질문도 한 3가지 정도 나눴는데 부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회수 작가님이라고 계십니다. 다들 아시죠? 님 돌아가셨는데 이회수 작가님의 글을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어떻게 만나지 그분 책을 맨날 보고 그분 책 리뷰하다 보니까 그분이 뭐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뷰했는 거랑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연수생으로 오랍니다. 그래서 매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복하다 보면 그분하고 제가 한 4, 5년 정도 매달 거의 만났는데 그래서 제 결혼할 때 물론 온라인이지만 제 주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뇌 프로그램이 바뀌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는 책을 봤죠. 그러면 그 전에 제 말의 언어를 딱 보면 부정적 언어가 되게 많았어요. 뭐 특히 욕, 은어, 유튜브니까 그래도 X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많고 이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내가 안 좋은 생각하면 내가 안 좋은 말 해요. 근데 바꾸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내가 만약에 욕을 했으면 아차! 내가 욕을 했구나 하고 빨리 그걸 알아채고 긍정적인 언어를 쓰다 보면 뇌가 바뀝니다. 즉 동기화라 그러죠. 내가 하는 말과 나의 생각, 다른 말로 내 뇌는 동기화,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게 엄청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누군가에게 가난한 누군가에게 뭐 조언한다 이건 좀 이상하고 그냥 다른 표현을 하면 스스로가 일명 흑소자다, 꼬였다 뭐 이렇게 한 사람들한테 하는 말로 전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7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잘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제가 책을 처음에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책 쓴 사람을 찾아갔어요. 송종대 작가라고 계십니다. 별로 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물었더니 그분이 자비출판이라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보다 잘 되셨으니까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럼 계속 만나다 보니까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일단 제가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되게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안 좋은 관계를 정리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안 좋은 환경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게임을 왜 맨날 했냐 하면 물론 게임 재밌어서 했습니다. 근데 온라인에서 친구들하고 게임하잖아요. 물론 실제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들이랑 계속 만나니까 맨날 게임 이야기만 하고 맨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 나에게 그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피하세요. 다른 말로 정리하세요. 세 번째는 이거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 몸의 에너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행동에 대한 에너지도 올라가고 생각에 대한 에너지도 올라가요. 그래서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일 쉬운 방법은 돈을 쓰지 않고 햇볕을 받으면서 한 20-30분 정도 걸어보세요. 그럼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생각이 조금씩 나기 시작할 거고요. 여기서 포인트, 돈을 조금 쓰세요. 헬스장을 등록하거나 저는 추천드립니다. PT를 등록하세요. 혼자 운동하다가 다칩니다. 그래서 운동, 이걸 제가 돈기부여라 그러거든요. 돈기부여. 돈을 써라. 특히 운동에 돈 써라. 처음에 제대로 배워야 자세도 제대로 잡히고 안 다칩니다. 그리고 PT 선생님과 약속하면 하기 싫어도 가게 돼 있어요. 돈 아까워서. 그게 동기부여입니다. 그렇게 운동을 해서 내 에너지를 올리면 이상하게 생각의 에너지도 올라갑니다. 이것도 세 번째 방법이고요. 네 번째는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부모님이 과거에 저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너희 엄마 나쁜 X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계속
근데 그 말이 너무 생각하니까 저는 사실 엄마라는 말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어렸을 때. 왜냐하면 엄마 나쁜 사람이니까. 나 버리고 간 사람이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계속 반복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책에서 받는 구절입니다.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기적인 행동이다. 아니 어떻게 용서가 아름다워? 첫 번째 생각. 근데 두 번째가 이기적이래요. 이거 하래요.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용서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람은 엄마였어요. 엄마에 대한 용서를 합니다.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엄마가 자식들을 두고 이혼을 했을까? 엄마를 용서했어요. 물론 만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만나지 않고 용서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뭔가 응어리가 여기서 탁 하고 풀리는 거예요. 탁 하고 풀린 거예요. 두 번째는 아빠를 용서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하고 옛날 같았으면 아버지 나쁜 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아버지도 엄마가 와서 혹시나 나 데리고 갈까봐 그럴까봐 이렇게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물론 아버지는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옛날에 뭐 빵 셔틀도 조금 하고 애들한테 좀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항상 제 가슴 속에는 그 애들을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럼 걔들을 용서했어요. 어떻게 용서했냐면 물론 만나지 않았어요. 그냥 아유 걔들도 어렸으니까 뭐 모르니까 철없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놀릴 수도 있지 뭐 그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좋은 차가 있더라도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는데 엑셀러드를 아무리 밟아도 앞으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 덩어리를 나는 흙수저야 이 말은 부모님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놔버려야 돼요. 놔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부처님 한 말 이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쓰레기를 선물해 주면 당신은 그 쓰레기를 선물을 받을 겁니까 말 겁니까? 대부분 안 받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주머니에 그 쓰레기를 넣고 다니면서 왜 나한테 쓰레기 줬어? 왜 나한테 쓰레기 줬어? 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쓰레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는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하면서 이걸 많이 풀었고요. 제가 좋은 사람 만나는 이야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드릴게요. 이게 멘토가 있고요. 다음에 롤모델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멘토는 맨날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멘토를 만드세요. 제가 이혜수 작가님도 멘토로 만들었고 물론 김성호 회장님은 저의 롤모델입니다. 한 번밖에 못 만났으니까. 근데 저는 박동철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이 멘토님을 만남으로써 엄청난 걸 풀었습니다. 저 또한 나중에 누군가에게 멘토가 돼주고 싶어요. 그렇게 멘토를 만나세요. 물을 수 있는, 즉 내가 방향이 틀렸을 때 물어보고 회전할 수 있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앞서도 계속 말했지만 사실 치트키입니다. 인생 치트키. 첫 번째는 운동이고 두 번째는 독서예요. 독서 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책을 읽으세요. 저는 매일 아침 6시 30분마다 독서합니다. 오늘 여기 촬영인데요. 제가 KTX 안에서 6시 30분 독서 모임 하고 여기 왔어요. KTX 안에서. 맨날 하는 거예요. 그냥. 독서와 그 운동은 치트키다. 꼭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7번째. 매일 작은 하나를 하세요. 제가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보면서 그 습관의 재발견 스티브 기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팔굽혀펴기 하나 하는 게 목표였어요. 작은 성취죠. 여러분 한 개 하고 나면 이상하게 계속하게 돼요. 이걸 관성이라고 하죠. 계속하게 됩니다. 그걸 하루도 빠짐없이 작은 성취를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운동이 첫 번째 치트키고 두 번째 그 사람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또 치트키죠. 그걸 한 페이지 읽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했어요. 어떤 날은 많이 읽고 어떤 날은 한 페이지만 읽고 또 그걸 하다가 3년째는 뭐 했냐면 글을 썼어요. 한 줄이라도. 그렇게 계속 작은 성취가 이어져서 그 사람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잘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 제가 책을 쓰게 된 건 뭐냐면 하루에 한 페이지 본다. 다음 한 페이지 쓴다. 똑같아요. 그렇게 작은 성취를 이어가다 보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작은 성공을 한 사람이 큰 성공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7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실패 정말 많이 해봤는데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4가지 정도로 찾았는데 첫 번째는 환경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우리의 음식들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 다른 말로 정제, 즉 곱게 갈았다는 뜻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밀가루, 쌀가루, 그 다음에 옥수수도 갈아가지고 이런 과자류들 이런 것들이 정제 탄수화물인데 갈아서 만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 다음을 뽑자면 초가공식품들이 많아요. 마찬가지 정제 탄수화물을 초가공식품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 당근이 있는데 당근을 주스로 갈아 먹으면 가공식품이에요. 근데 당근 케이크로 만들면 초가공식품입니다. 즉 원래 원재료에서 엄청나게 바꿔버리는 게 바로 초가공식품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음식들을 잘 찾아봐요. 초가공식품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2가지가 많기 때문이고 그리고 주변에 간식들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식습관이에요. 사람은 과거에 했던 행동을
계속 하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이걸 습관이라 그러죠. 특히 먹는 습관. 과거에 저도 예전에 뚱뚱했는데 제가 라면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면이죠. 정제 탄수화물의 초강공식품이죠. 게다가 튀겼죠. 이런 것들을 먹는 습관이 있으니까 라면을 그때 당시에는 하루에 한 개 안 먹으면 안 됐어요. 제가 이따가 제가 습관 중에 뭐 이거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댓글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지금은 먹을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식습관이고요. 두 번째는 운동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니는 습관 있잖아요. 버스를 타게 되면 많이 안 걷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변에 운동을 안 하게 만드는 습관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의자 있죠. 의자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자에 너무 많이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살이 찌는 체질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들이 바로 우리의 운동 습관을 바꿔버렸죠. 세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만성, 즉 누구나 스트레스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만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출근할 때 스트레스, 다음에 회사 와서 스트레스, 회사 끝나고 야근 스트레스,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스트레스, 자면서도 스트레스, 계속 이 스트레스가 지속됩니다. 이 스트레스 지속이 계속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먹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많이 먹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 살이 찌는 체질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연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 스트레스 또한 문제고요. 앞에 있었던 이 세 가지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슐린이라는 게 나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걸리면서 살찌는 체질로 가고요. 또 렙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포만감 호르몬이라고 있는데 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처음에는 적응을 잘 해요. 그런데 저항성이 생깁니다. 즉 단 걸 처음에 조금만 먹었을 때는 달다 하고 빨리 느끼는데 단 걸 맨날 먹으면 이게 하나도 달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저항성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가공식품 운동 안 하고 만성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서 살찌는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살이 많이 쪘었습니다. 다이어트 순서가 있는 걸 저도 몰랐어요. 그냥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죠.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질 거다. 그 다음 운동 많이 하면 살이 빠질 거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했는데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살찌는 원리와 살 빠지는 원리를 알면 즉 이 순서를 알면 다이어트에 성공을 대부분 하고요. 이걸 모르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많은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찾아보니까 뭐 500가지 이상이다, 1000가지 이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다이어트는 엄청 많은데 원칙을 지키는 다이어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살이 찌는 원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살이 찌려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다고 가정합시다.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형성이 됩니다. 과정이 조금 복잡한데 그 과정을 좀 생략할게요. 포도당이 되면 우리 피 속에 떠다니게 되죠. 이걸 혈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 드릴게요. 탄수화물이 아닌 음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면, 두 번째 떡, 세 번째 빵, 네 번째 아몬드. 이 4가지 중에 탄수화물이 아닌 음식은 무엇일까요? 네, 대부분 4번 아몬드를 고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음식은 탄수화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몬드의 구성 성분을 살펴보니까 물론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한 50%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25% 정도고 그리고 탄수화물도 25%가 있어요. 즉 이 4가지 음식 모두 다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아몬드를 먹어도 포도당이 생성이 된다. 자, 요걸 아셔야 돼요. 자, 포도당이 제가 됐다 그랬죠? 이 포도당이 되고 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이 호르몬 이런 이야기를 최소화시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최소화시켰고요. 인슐린이라는 녀석이 다이어트에 엄청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피 속에 포도당을 만나서 에너지원으로 바꿉니다. 에너지원을 바꾸는데 물론 우리가 신체가 운동을 많이 하거나 운동선수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왜? 에너지를 그대로 포도당이 흡수한 상태로 에너지를 써버리기 때문에 살이 안 쪄요. 그렇지만 이제 피 속에 이 포도당이 많잖아요. 에너지가 이제 바꿨잖아요. 근데 에너지를 안 쓰면 우리 몸에서 이 에너지를 버릴까요? 저금할까요? 다르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돈이 생겼어요. 에너지죠, 우리에게. 이 돈을 여러분들 버리시겠습니까? 다 쓰고 남았어요. 버리시겠습니까? 저금하시겠습니까? 저금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는 곧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합니다. 뭐 간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간에다가 저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지방으로 점점 바뀌다 보면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들어보셨죠. 저도 한때 지방간이었습니다. 지방간이 생기고요. 그 다음 저장하다 보면 점점 아래로 내려와서 내장 지방으로 끼고, 내장 지방도 차다 보면 나머지 부위에도 서서히 얼굴 등등 이런 데도 서서히 생기면서 결국은 살이 찝니다. 이게 살찌는 원리예요. 반대로 갑시다. 살은 어떻게 하면 빠질까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피 속에 포도당이 핵심이고 인슐린이 핵심이라 그랬죠. 피 속에 뭐가 없어야 된다? 포도당이 없어야 된다. 즉 에너지가 없어야지. 여러분 언제 돈 찾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은행 가서 돈 찾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은데 은행 가서 돈 안 찾잖아요. 그래서 피 속에 포도당이 없을 때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면서 이제 에너지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데 우리 몸 안에는 조금, 다른 말로 지방이 있어요. 물론 간에 있는 글리코겐이라는 걸 먼저 씁니다. 이거 쓰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피 속에 지금 아직 포도당이 없어야 돼요. 글리코겐 다 썼어요. 그리고 나면 물론 근육에도 조금 에너지원을 당겨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음 지방을 가지고 옵니다. 이때 지방이 분해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분해되면서 호흡으로 나오기도 하고 물로 바뀌기도 하면서 이제 지방을 태우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진다? 피 속에 포도당이 없는 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찌는 이유는 많이 먹어서도 있지만 자주 먹어서다. 다른 말로 피 속에 포도당을 계속 집어넣는데 언제 지방을 씁니까? 그래서 자주 드시면 안 돼요. 자주 드시면 안 돼요. 배고프다고 자주 섭취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운동을 해도 포도당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살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셔야 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식단, 어떤 거 먹어야 될지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이라 그러죠. 이 피 속에 포도당을 당분간 없애야 돼요. 그래야 지방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잠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쉬운 것부터 갈게요. 첫 번째, 현재 상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저는 몸이 아프거나 뭔가에 병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이어트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보다 더 나쁜 게 있는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내 몸을 더 망가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 병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가겠습니다. 병이 없다면 보건소에 가세요. 그 인바디라고 있죠.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몸무게를 재셔도 되는데 인바디를 저는 재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한참 뒤지만 내가 이 다이어트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방법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안 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다이어트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몸을 망가뜨리지 말고 체크를 해가면서 나에게 맞으니까 해야겠다. 혹은 근육이 오히려 빠졌다. 그때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 말고 회복하신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서 체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건소에 제가 갔던 데는 전화하니까 바로 오라는 곳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약해서 가야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헬스장을 다니시면 헬스장 같은 데 보면 그 인바디 재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체크하세요. 아픈 거 있는지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는 집에 있는 나쁜 음식을 없애세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제 탄수화물, 그 다음에 초가공 식품, 이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내가 가까이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걸 먹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여러분 눈앞에 라면을 갖다 두고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즉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 라면 먹고 있으면 한 입만 하잖아요. 없으면 안 먹는데 있으면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나쁜 음식을 없애세요. 제가 나쁜 음식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설, 밀, 나, 튀, 술, 담, 탄. 7글자입니다. 하나씩 해석해 드릴게요. 설탕입니다. 설탕은 이당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복잡한 건 제외시키겠습니다. 즉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요. 그 혈당 스파이크라고 들어보셨죠? 설탕을 먹으면 안 좋으니까 설탕 아예 없애라는 게 아니라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을 없애세요. 예를 들어 탄산음료, 성분표. 제가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지만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드실 때 이 성분표를 한번 꼭 보세요. 뭐가 들었는지. 즉 당이 몇 프로고 나트륨이 몇 프로고 지방이 몇 프로고 트랜스 지방이 몇 프로고 불포화 지방이 몇 프로고 이런 게 다 적혀 있어요. 이걸 반드시 보시고
먹는 습관을 가지면 다이어트에 엄청난 그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즉 당류가 많다 그런 음식들을 최대한 멀리하세요. 멀리하세요. 제가 보니까 콜라 있잖아요. 콜라 이런 거 우리 뭐 사 먹고 나면 치킨 시키면 다 따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당근에 파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무료 나눔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앨 때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럼 무료 나눔을 한다든지 정말 저가로 팔아버리세요. 그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밀은 밀가루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정제 탄수화물 이걸 없애야 돼요. 밀가루로 된 음식들. 이것도 마찬가지. 혈당 스파이크를 치게 되면 즉 포도당이 한꺼번에 많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아무튼 그래서 밀가루를 없애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그 밀가루로 된 음식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빵부터 시작해서 과자 등등등. 네, 그다음 나는 나트륨입니다. 소금 함량이 너무 높은 것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단 소금은 적당히는 드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OECD 그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나트륨 소비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탈리아 다녀왔어요. 이탈리아에 가면 파스타 먹고 짜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탈리아의 파스타가 짤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김치가 짤까요? 우리나라 김치가 훨씬 짜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복합적인 맛을 많이 넣습니다. 처음에 뭐 소금 막 치잖아요. 거기다가 젓갈류 들어가잖아요. 엄청나요. 그런데 매운맛으로 가려버립니다. 떡볶이 여러분 매운맛 같죠? 아니에요. 거기 소금이랑 설탕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들 즉 국물에도 많아요. 그래서 나트륨을 조금 줄이는 게 몸에 좋다, 다이어트에 좋다. 세 번째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튀김입니다. 튀김은 나쁜 기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기름에 심지어는 여러 번 튀긴 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음식 중에 튀김을 보통 한 번 쓰지 않잖아요. 뭐 여러 번 뭐 몇 번 튀겼다 하는데 미안한데 한 번 이상 튀기면 그 기름은 안 좋은 기름으로 변질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튀김 음식 기름이 줄줄 떨어지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무조건 안 좋고 몸에도 안 좋고 저속노화, 다른 말로 노화에도 안 좋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술을 저도 예전에 많이 좋아해서 술을 먹게 되면 우리의 뇌를 컨트롤하게 되죠. 다른 말로 나쁘게 컨트롤됩니다. 의지력이 떨어져요. 술을 먹으면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돼요. 그리고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술은요 칼로리가 높아요 낮아요? 술 칼로리가요 보통 단백질, 탄수화물 4kcal이고 지방은 9kcal라 하잖아요. 술은요, 알코올은 7kcal입니다. 술은 안 좋고요. 게다가 몸에도 안 좋고 뇌에도 안 좋고 심지어 술을 먹게 되면 다른 안주까지 같이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술은 한 달 정도는 끊어봐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좋은 몸이 되고 난 다음에 살 안 찌는 체질에서는 드셔도 돼요. 그 다음 담배입니다. 담배는 사실 다이어트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뭐 물론 어떤 논문에 보니까 담배를 피니까 다이어트에 도움되더라 뭐 이런 말이 있던데 여러분 독약을 마시고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게 독약입니다. 그래서 일단 담배는 무조건 안 좋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그냥 내 몸에 안 좋다. 그래서 담배를 끊으시라.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는 탄은 사실 앞에 탄수화물 다 있습니다. 탄 음식입니다. 탄 음식. 음식을 드실 때 태워 먹는 게 정말 나쁩니다. 몸에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까지 생겨요. 그리고 태워 먹으면 더 많이 먹죠. 잘 생각해봐요. 돼지고기를 보쌈으로 삶아 먹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후라이팬에 먹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는 직화구이로 해 먹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나쁜지 이제 아시겠죠? 직화구이로 구워 먹으면 제일 맛있는데 제일 몸에 안 좋아요. 두 번째는 당연히 프라이팬입니다. 세 번째는 삶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다이어트 하신다면 만약에 고기가 먹고 싶다면 탄 음식보다 이쪽 물을 통해서 끓여 먹는 음식, 온도를 최대한 높이지 않고 조리를 하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 나중에 좋은 몸 되고 나서 이쪽 드셔도 충분히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이제 나쁜 음식 없앴죠? 그 다음에는 자연식품을 집에다가 두셔야 됩니다. 자연식품, 흔히 말하는 채소, 그 다음 단백질, 좋은 단백질, 그 다음에 좋은 기름 이런 것들을 두시고 네 번째는 저는 운동에 돈을 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하지 않아요. 밖에 가서 걷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제대로 계속 걸으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제대로 운동하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다이어트에서 운동이 사실 먹는 게 80이고요. 운동이 20인데 20이 너무 중요해요. 다이어트 잘못하면요. 근육량이 빠져버립니다. 특히 40대 이후에 운동을 안 하면 1% 정도 근육량이 떨어지거든요. 60대 이후에는 운동을 안 하게 되면 근육량이 한 3, 4% 이상 빠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늘리면 더 좋아요. 늘리기보다 유지시킬 정도의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력 운동을. 그런데 집에서 하거나 근력 운동하려면 이 근육은 커지는 게 좀 찢어야 돼요. 약간 살짝 무리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 운동 효과가 나니까 운동을 등록하셔서 PT를 등록하시라는 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안 되면 헬스장이라도 가세요. 다음 5번째는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특히 10시부터 4시 사이에 굉장히 좋은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내척수액이 씻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일찍 자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특징,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야식을 드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찍 주무시는 걸 원하고 나는 도저히 잠이 안 와. 처음에는 잠 안 와요. 매번 12시에 주무시는 분이 10시 당연히 잠이 안 오죠. 근데 전 지금 거의 10시 되면 자거든요. 또 충분한 수면 시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주로 일어나는데 잠을 충분히 자고 나면 이상하게 살이 빠집니다. 야식 안 먹어야 돼요. 한 3시간 정도 공복 상태에서 주무셔야지 살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야식은 드시지 마시고 공복 상태 한 3시간 정도 전에는 드시지 마라. 자기 전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운동 없이 식이 조절만으로도 다이어트가 가능하냐? 네, 물론 가능합니다만 중요한 건 근육량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육량 체크 안 해서 오히려 몸 상태가 더 악화돼 버리면 요요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근육량이 없어지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근육량을 꼭 체크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운동을 해주면 좋다, 그 말씀 드리는데 그래도 식이 조절로만 가능하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설밀, 나트, 술, 담, 탄 피하자. 일단 한 달만 피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식단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채소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많아요. 그리고 포만감도 많이 느끼고요. 흔히들 이제 채소 과일이라 그러죠. 토마토를 굉장히 좋은 식품 S급으로 올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마토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안 먹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베리류 있죠. 베리. 블루베리라든지 라즈베리라든지 이런 베리류를 생각보다 좋아해요. 요거 드셔도 돼요. 그 다음에 십자화과 채소들이 있는데 저는 브로콜리를 먹어보니까 옛날에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번 다이어트를 하면서 브로콜리를 먹었는데 그렇게 막 거부감이 안 들더라고요. 특별한 맛이 없잖아요. 그냥 오독오독한 식감이 있어가지고 저는 브로콜리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양배추를 제가 이제 슬라이스 쳐서, 물론 당을 곁들인 그런 소스는 먹으면 안 됩니다. 양배추를 제가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버섯. 버섯 제가 식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물렁물렁한 것보다 저는 아삭아삭한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토마토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무튼 토마토 좋아하시는 분 드셔도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채소 중에 대부분 채소는 다 좋아요. 자연식품으로 드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저는 향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예를 들면 깻잎 이런 거 잘 싫어하는데 포인트를 찾으세요. 정말 야채, 채소를 보면 많아요. 하나씩 먹어보세요. 먹어보고 먹을 만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자기 식단에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드레싱을 곁들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포인트, 드레싱에 성분표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당이 들어있는 게 꽤 많아요. 그렇지만 이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이 드레싱을 곁들이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는 드레싱 웬만한 거 다 먹어봤거든요. 다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오리엔탈 드레싱이 그냥 오래 먹어도 안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오리엔탈 드레싱을 많이 이렇게 먹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뿌려 먹는 거 있죠. 이렇게 뿌려 먹는 게 있고 찍어 먹는 게 있는데 뿌려 먹으면 당류가 많거나 안 좋은 게 아무래도 드레싱에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뿌려 먹기보다 찍먹하셔라. 이렇게 하면 채소를 드시면서 포만감이 느껴져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여러분 치킨 1kg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가잖아요. 근데 채소 1kg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어요. 왜냐하면 포만감이 빨리 오고 그리고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채소를 드시는 게 포만감 형태도 굉장히 좋고 식이섬유에도 좋고 인슐린 저항성도 낮추고 심지어는 저속노화, 다른 말로 늙기도 덜 늙고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채소가 제일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단백질 음식입니다. 단백질 음식 중에 물론 붉은색 고기류도 괜찮습니다만 흰색 고기나 흰색 단백질류가 좋다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혹시 다리 좋아하세요? 닭가슴살 좋아하세요? 대부분 닭다리 좋아하시더라고요. 전 다이어트 할 때 좀 편했던 게 뭐냐면 저는 원래 닭가슴살을 좋아했습니다. 웃기죠? 전 그래서 닭가슴살이 제 단백질의 첫 번째 포인트였는데 여러분 마찬가지 요게 만약에 좀 힘들면 드레싱이나 소스를 살짝 곁들여서 찍어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퍽퍽하면 이렇게 물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약간 요리해도 돼요. 두 번째는 저는 두부를 좋아해요. 제가 콩류, 곡류 이런 것들 좋아해서 두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두부를 구워 먹기도 하고 소금을 살짝 쳐서 먹기도 하고 드레싱을 살짝 하기도 하는데 두부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계란 같은 경우에 삶아 먹기도 되고 삶아 먹는 게 제일 좋게요. 그 다음에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름이 살짝 가미가 되지만 그래도 다른 것보다 낫습니다. 네, 요것도 있고요.
맛있어요. 쪄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생선 같은 경우에도 좋습니다. 생선은 단백질도 좋지만 뭐 오메가3라든지 연어, 뭐 고등어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되게 좋고, 제가 이제 단백질에 굉장히 좋아하는 건 뭐냐면 그릭 요거트라고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 들어보셨나요? 뭐 그리스에서 뭐 해가지고 했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저는 그릭 요거트에 제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엄청 뿌립니다. 엄청 뿌려가지고 견과류랑 그릭 요거트를 배고플 때, 배 부를 때까지 먹어요. 근데 그릭 요거트 싸게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릭 요거트를 그 마트 같은 데 사서 갔는데요, 조그만 통에 되게 비싸요. 한 12,000원, 13,000원씩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밖에 없나 보다 하고 했는데, 이걸 뭐냐면 무가당 요거트라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대신 당, 여기서 중요한 거 무가당. 뒤에 성분표 보실 때 당이 없어야 돼요. 이걸 갖다가 그 면포라고 있습니다. 땡땡소에 가면 있잖아요. 거기 가면 1,000원 혹은 2,000원 정도에 살 수 있어요. 이걸 그 요거트를 붓고 유당이라 그러죠. 이렇게 묶어갖고 유당, 나머지 물들이 흘러나오고 나머지 이 요거트들이 뭉치면서 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먹는 게 제일 싸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릭 요거트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 포만감 때문에. 그 그릭 요거트 한번 드셔보시고 그 위에 좋아하는 토핑을 살짝 올리세요. 물론 당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이제 기타로 있는, 저는 견과류를 또 좋아해요.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몬드, 호두, 다음에 그 피스타치오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위에 토핑처럼 하고, 베리류 있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리류들도 올리면 약간 당 느낌이 살짝 들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 때 당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요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견과류들도 보면 살 때 뒤에 보시면 소금이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전 아무것도 그냥 다 좋겠지 하고 먹었는데 너무 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것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잡곡입니다. 탄수화물 드셔야 됩니다.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제 탄수화물과 밀가루를 피하라는 거죠. 설탕도 피해야 되고. 근데 잡곡류 중에 현미 물론 좋아요. 저는 먹어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자기한테 맞는 탄수화물들을, 잡곡을 선택하세요. 저는 귀리도 맛있고요. 제가 잡곡류랑 그 견과류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드시고 입맛에 괜찮은 걸 선택하셔서 이걸 하시지, 무조건 현미 먹어야 된다, 뭐 렌틸콩, 귀리 먹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걸 선택을 잘 하셔야 오래 갈 수 있어요. 다이어트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거 꼭 명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단백질 쉐이크를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했습니다. 단백질 쉐이크, 요것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찬반이 조금 나뉘더라고요. 단백질 쉐이크 안 좋다, 가공했으니까 안 좋다, 그래도 괜찮다, 뭐 이런 파들이 나뉘는데, 저는 초반에는 만약에 이제 밖에 나가서 먹기 힘들고 뭐 찾아 먹기 힘들고 이런 분들은 저는 그래도 단백질 쉐이크가 차라리 낫습니다. 단백질 쉐이크에 보면 맛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 기호에 따라서 맛 한번 보세요. 그리고 휴대하기가 되게 편해요. 이렇게 파우치형이 있어가지고 물만 태워서 이렇게 흔들어 먹는 게 있는데, 이것도 보실 때 마찬가지 첨가물 뒤에 항상 보세요. 뭐가 많이 들었는지, 당이 많이 들었는지, 뭐 어떤 성분표를 항상 보시고 선택하는 거. 두 번째는 내 입맛과 맞는 게 있다면 그걸 활용하는 거는 좋습니다. 다만 계속 활용하기보다 자연식품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어요. 요건 보조식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성분표에 보시면 유청 단백이 있고 다음에 대두 단백이라는 게 있어요. 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유청 단백, 우유에서 그 유청, 아까 전에 제가 그릭 요거트 할 때 유청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분리시킨 단백질이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성분표에 보시면 순서가 많이 들어있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청 단백이 많은 것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다이어트 하는 건 저는 엄청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근육량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단백질 음식을 자연식품으로 드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특히 60대 이후. 두 번째, 60대 이후나 70대 이후에 그 쌀밥 제가 언급 안 했죠. 그분들은 쌀밥을 오히려 드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쌀밥을 드셔야 돼요. 왜? 에너지를 쓰셔야 되고, 그리고 몸을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쌀밥 형식을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잡곡 드시고 쌀밥 드시고 이렇게 번갈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제가 전체적으로 채소, 단백질, 기타 정도, 뭐 견과류, 단백질 쉐이크 등등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한 개만 더. 과일 이야기가 제가 빠졌죠. 여러분, 과일은 다이어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부분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또 그겁니다. 과일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과당. 즉 요즘 나오는 과일은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론 설탕을 친다 뭐 이런 그 괴소문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도 뭐 그런 것들 계량종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류가 높아요. 그래서 과일을 많이 드시면 살이 찝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나는
과일만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쪄요? 라고 하는데요. 과당이 많은 과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과일에는 굉장히 좋은 비타민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등등등등 많은데 과당이 많은 과일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라. 적당히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에 멘탈 관리법이 있는데 이 멘탈을 잘 잡아야 오래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오늘 드렸던 이 다이어트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아세요. 즉 지식이 늘어나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책도 좋고요. 도서관에 가서 빌리세요. 그런 거 공부하시고요. 뭐 유튜브도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몸무게를 매일 재는 게 좋은데 숫자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오늘 빠졌으니까 막 이렇게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흔히 말하는 성장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한 방에 쭉 하고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항상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숫자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세 번째는 멘탈은요 나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혼자 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PT 선생님 계시죠? 저희 와이프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가족들하고 같이 하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SNS에도 올려가지고 계속 기록들을 남기고 이렇게 했어요. 네 번째는 성취 목표가 아니라 행동 목표로 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취 목표, 내가 뭐 5kg 빼겠다 이건 성취 목표예요. 그게 아니라 행동 목표로 바꾸세요. 일주일에 4번 이상 혹은 3번 이상 헬스장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행동 목표죠. 들어가면 성공이에요. 몸무게 올라가도 돼요. 근데 이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멘탈 안 터지는 방법은 행동 목표에 집중하세요. 그냥 기록했다,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행동 목표에 하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피하지 말고 즐기세요. 저는 요즘 너무 재밌어요. 다이어트가 재밌어요. 전 세상에 다이어트가 제일 싫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내 몸이 살이 빠지네 어떻게 빠지지 하고 스스로 막 하다 보니까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5가지를 통해서 멘탈을 유지시키고 계속 한번 해보세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사실 제가 다이어트라고 말씀드렸지만 건강관리고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노년에 빨리 안 늙어요. 에너지 있게 늙을 수 있어요. 80이 됐는데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운동하신 분들은 에너지 높게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 안 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누워 계십니다. 누워서 한 10년, 20년 계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다이어트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건강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즐기시면서 천천히 여유 있게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쓰는 말투들이 좀 다양한데요. 일단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존감이라는 어원을 알면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원래 자아, 존중감 5글자를 자존감이라고 부르는데 중간에 글자를 빼서 자존감이라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는 감정을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가령 못을 많이 씁니다. 못해. 난 이거 못해. 저거 못해. 못자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못생겨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못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외모가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못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많이 썼던 말인데 이 못을 가슴에다가 박지 말고 못을 벽에다가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투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핑계를 많이 씁니다. 나중에,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준비가 되면, 나는 원래 그래. 저 같은 경우에도 살을 많이 뺄 때, 전 원래 옛날부터 뚱뚱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 나는 원래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회피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심지어는 너무 어려서 안 된다. 너무 늦어서 안 된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이런 회피를 많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들만 대답할 수 있는 3가지 질문이라고 했는데 사실 꼭은 아니지만 첫 번째는 제가 자존감 낮았을 때 정말 거부감이 있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 그리고 배웠을 때 나는 내가 좋다라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싫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 높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물으면 그냥 서스름 없이 편하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다른 말로 이걸 메타인지라 그러잖아요. 메타인지가 높은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강점을 잘 압니다. 메타인지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강점도 쉽사리 이야기 잘하고 자기소개할 때 좀 장황하게 그리고 길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질문은 꿈이라든지 어떻게 살고 싶냐라는 질문을 만약에 하게 되잖아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주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멀리 보고 이런 특징이 있고요. 반대로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꿈이 뭐냐 그러면 꿈이 없다. 혹은 뭘 하고 싶냐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없다. 자신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결론은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절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절대라는 건 사실 없고요. 자존감이 높다, 즉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자기 비하를 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막 한탄하거나 자기 자신한테 욕을 하거나 나는 안 돼, 난 원래 그래, 난 재수 없어, 이런 자기 비하를 하지 않는 축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건 뭐냐면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즉 자기 자신한테 욕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욕을 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안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보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뒷담화를 잘 안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궤도라는 유튜버 혹시 아시나요? 그분이 한 말인데요. 자주 쓰는 말입니다. 꿀잼인데 라는 말을 쓴대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즉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오늘 경북 영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이 있는데 아침 제가 5시에 일어나야 돼요. 5시에 일어나서 딱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꿀잼인데, 힘든 일이 생길 때 꿀잼인데, 이렇게 꿀잼인데, 즉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린다라는 거죠. 노홍철 씨도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노홍철 씨가 많이 쓰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럭키가이 이런 표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고가 심지어 났어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때 이거 찍어야지, 다음부터 찍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의 자신에 대한 사랑이고 존중이에요. 이것 또한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인 해석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긍정적인 그 사건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표현을 잘 쓴다라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헬조선이다, 정말 기회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SNS 때문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자존감 낮았다 그랬잖아요. 저도 비교를 통해서 사실 자존감이 낮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공부를 못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희 형이 공부를 무진장 잘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형은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로. 그런데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저는 공부를 못하니까 형과의 비교를 통해서 제가 완전히 자존감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비교에 대한 이행시가 있는데 그 이행시 하나 한번 해볼까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이 비교를 하게 되면 일단 나보다 위에 있는, 즉 나보다 잘난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비참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또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잘 나갈 때가 있죠. 저도 종종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잘 나간다고 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비교를 하니까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또 연구가 있었어요. 제가 강사다 보니까 강의를 듣다 보면 한 10년 전쯤입니다. 2011년도쯤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1등이었습니다. 왜 그 나라가 1등이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나라는 GDP도 높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행복하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GDP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강사들이 진짜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2019년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탄의 행복지수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95위로 우리보다 더 뒤쪽으로 밀려버립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스마트폰이 보급됐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 즉 SNS가 널리 보급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비교를 했어요.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내 주위에 있는, 즉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 비슷한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행복해 보이고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즉 SNS로. 그래서 스스로가 가난하다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환경이 안 좋다는 걸 깨달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행복지수가 떨어졌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의 GDP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한다거나 뭐 오포 세대라든지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SNS에 사람들이 좋은 것만 올려요. 힘든 건 잘 안 올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좋은 것과 나와의 비교를 통해서 비참해진다. 다른 말로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을 조금 높이고 싶잖아요. SNS 계속 보지 마세요. 종종 그냥 가끔 그렇게 보시면 자존감이 올라갈 겁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는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써라, 운동을 해라 등등이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저에게 통했던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50만 원짜리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그분의 그 강의, 실제로는 아니고 그분에게 배워온 김동수 원장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주최하는 그 세미나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에 게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게임이냐면 아마 요즘 학교에서도 많이 할 겁니다. 제가 게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뼉 치고 옆으로 치면서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요거 한번 하고 2번.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요걸 또 4번 하고 8번 하는 게 있는데 와, 저 그 게임을 하는데 너무너무 짜증났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자존감이 낮을 때 제가 싫어하는 말이 2개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를 반복하라 그러는데 난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좋다 이 말을 들으니까 거부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난 내가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울도 안 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가 좋다 이 게임을 하는데 막 손발이 오글거리는 거예요. 그럼 물론 게임이니까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질문을 드렸어요. 김동수 원장님께. 제가 350만 원짜리 이거 배웠는데 물론 돈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얻어가야 될 게 뭡니까? 라고 묻자 그 김동수 원장님이 창현 씨는 나는 내가 좋다 이걸 하루에 7번씩 거울을 보면서 외치랍니다. 와, 정말 싫었어요. 정말 짜증났어요. 350만 원이 줬는데 내가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 아까워서. 여러분 아마 이거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무료로 보셨잖아요. 돈을 안 쓰셨기 때문에 안 할 거 알아요. 그런데 전 이걸 했어요. 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보고 나는 내가 좋다. 처음부터 이렇게 안 나와요. 난 내가 싫은데 속마음은 난 내가 좋다. 약 먹듯이 난 내가 좋다. 난 내가 난 내가 싫은데 진짜 싫은데 내가 미쳤지 거기 갔다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걸 반복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편해지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그 어려운 걸 반복하다 보면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좀 쉬워진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달 했어요. 전 돈 아까워서 했습니다. 한 달 하고 나니까 표정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전 스스로가 스스로를 못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좋다를 하는데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내가 못생기게 아니고 난 내가 웃기다라는 그렇게 해석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즉 저는 안경만 벗어도 웃는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한참 뒤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원리를 알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확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말을 반복하다 보면 그 무의식 안에 들어간다라는 게 있는데 즉 인지부조입니다. 인지부조. 즉 내 생각과 내 말 혹은 행동이 다르면 우리는 정신병에 걸린대요. 즉 저는 내가 좋다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은 내가 싫어하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동기화가 돼야 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즉 나는 내가 싫어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이 나도 싫어하면 편안해요. 그런데 나는 내가 좋다를 계속 원래는 이쪽이 마음이 셌죠. 그런데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서서히 동기화가 되면서 마음에서 내가 좋아진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는 350만 원을 주고 배웠지만 여러분들은 350만 원을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나는 내가 좋다를 계속 하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에게도 이걸 맨날 하거든요. 머리 드라이 하면서 멋져 안 멋져? 너 좋아 안 좋아? 난 내가 좋다. 이거 게임을 맨날 하는데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2번째는 이 자존감에는 자아 성취감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어요. 즉 과거의 자신이 성취했던 것들이 있으면 즉 근거 있는 자신감이 돼요. 원래는 자존감 처음부터 높은 사람들은 근거가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저 같은 자존감 낮은 사람은 근거가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저는 첫 번째로 책을 쓸 때 저 처음부터 책 쓴다고 안 했어요. 글을 하나 쓰자. 글을 하나 쓰고 X 표시를 그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쓰고 짧게 써도 돼요. 맨날 합니다. 그렇게 1년을 딱 하고 났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1년 동안 다 했네? 이런 자아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걸 모으니까 한 권의 책이 나오더라고요. 한 권의 책이 딱 나오고 나니까 이것 봐라. 내가 책을 썼네. 서점에 갔는데 제 책이 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았어요. 물론 안 팔렸어요. 근데 이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다음 책을 또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계속 적었어요. 지금까지 4,600개 정도를 계속 적었는데요. 한 10년 넘게 적었죠. 그렇게 쓰다 보니까 13권의 책을 써버린 거예요. 그게 13번째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 작은 성취가 모여서 큰 성취가 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운동을 그냥 매일 해라.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에 몇 시간씩 헬스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헬스장 입구에 들어가면 통과해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작은 성취를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독서를 한다. 책 많이 읽지 마세요. 그냥 하루에 한 페이지 본다라는 그 성취감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기록을 하셔야 돼요. 기록을. 즉 근거 있는 자신감이죠. 즉 과거의 근거들을 쌓아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근거가 없어도 자존감이 높으면 그게 필요가 없어요. 또 세 번째 방법은 제가 자존감 높은 사람들, 즉 독서 모임에 나갑니다. 독서 모임에 나갔는데 여기에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전에는 제가 항상 게임하면 욕하잖아요.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독서 모임에 가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사람들 사이에 가니까 긍정적인 언어를 하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또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세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존감이 올라갈 겁니다. 사실 뭐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나 자존감 높아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양하게 합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나 자존감이 낮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사실 완전 바닥이었기 때문에 높여야겠다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미나 그리고 책 그리고 이런 사람 사이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주눅이 되게 들어있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제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전 사진 찍은 거 보면 다 무표정이에요. 그걸 보면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안 좋구나. 스스로의 상태가 나쁘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사실 막 높여야겠다 이런 것보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꿈이 생겼어요. 저는 무대에 올라가는 게 재밌는데 이거 해볼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성취를 해가면서 또 책을 읽어가면서 내가 과거에 자존감이 무척 낮았구나. 지금은 높여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졌구나를 깨달았지 전 사실 그때 당시엔 자존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게임 열심히 하고 공부 안 하고 정말 취업 안 되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자존감 높여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인생을 바꾼 말 중에 하나가 계속하는 힘은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꾼다 이 말이 있어요. 전 진짜 평범도 아니에요. 전 진짜 바닥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진짜 저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맨날 게임하고 히키코모리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만나면서 진짜 작은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많은 것들 중에 작은 하나를 하십시오. 제가 여기 책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많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한 개의 글을 썼습니다. 한 개의 글이 계속 모여서 한 권의 책이 됐어요. 원래 말만 하던 사람인데 이 한 개의 글 쓴 게 인생을 바꿨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해야 돼요. 한 개 글 쓴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했더니 13권의 책을 쓴 작가가 됩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였어요. 저 유튜브 2019년에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2017년에 시작했는데 유튜브 채널이 한번 사라졌어요. 진짜 멘붕이었죠. 그래도 저는 이 말을 믿었어요. 계속 해야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때 당시에는 롱폼이라 그러죠. 그걸 한 개씩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조회수가 정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개 이상은 올리자 해서 한 평균 2개 정도 올렸습니다. 그냥 보던지 말던지 하고 올렸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900개가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 2023년부터는 제가 쇼폼을 하루에 거의 매일 올렸어요. 계속 올렸습니다. 계속 올렸는데 감사하게 저도 여기 뒤에 보이시는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드림코치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에 제가 실버 버튼을 받았고 그리고 이 실버 버튼을 받고 나니까 감사하게 또 오늘 초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바닥에 있던 평범했던 제가 서서히 비범에 가까워지지 않나? 물론 아직 비범해지려면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범함에 가까워지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보신 거 있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작은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평범했던 여러분들이 비범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비범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범한 상태로 만나서 정상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